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네. 피곤해도 인사는 항상 밝게. 네, 그럼요. 우리는 프로니까요. 우리는 프로니까요. 지금 아이고야. 12시 반이죠? 네. 오늘은 우리 엘리 원독의 대표 코너, 2달 만에 돌아온 그 코너 속의 그 코너. 네, 건축 독해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그래요? 네. 건축 독해예요? 그래요? 코너 속의 네.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요? 네, 준비되셨나요, 독해 교수님? 하면 되는 거지 뭐. 어? 그죠? 엘리 원독 식구들 잊지 말고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요.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가 뭐죠? 이번에 독해의 건축 독해 주제는 독해의 뉴욕 건축 첫 경험. 첫 경험입니다. 나 첫 뭐 경험. 이런 거 들으면 맨날 그쪽으로밖에 생각 안 나지? 생각 썩었나 봐. 에휴 참. 자, 어쨌든 뭐 그런데 뉴욕에서 처음으로 작정하고 경험한 건축. 그래서 네. 첫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네. 독해의 뉴욕 건축 첫 경험. 이번 주의 주제는 모마입니다. 네. 뮤지엄. 딴딴딴.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네. 모마를 주제로 건축 독해. 뉴욕 건축의 첫 경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몇 번 얘기하니? 그러니까. 졸려서 그래요. 네. 모마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예, 뭐 질문 들었어. 모마 한다고 그러면? 근데 모마가 건축적으로 안에는 모르겠지만 인테리어는 모르겠지만 밖에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빌딩 사이에 껴있는 그쵸. 네, 마치 이빨 사이에 껴있는 이빨과 같은 느낌인데. 강냉이 나간데 그냥 그렇죠? 뮤지엄이 있는 거 네네. 같아요. 그리고 입구가 이쪽 스트릿에도 있고 이쪽 53가에도 스트릿에도 있고 54가에도 네. 있고 네네. 그렇죠. 중간에 네. 블럭 뻥 뚫린. 그러니까는 뭐 코너에 있는 뭐 그런 건물이 아니고 껴있는 거죠. 네. 블락 중간에 네. 있는. 근데 모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거기 입구만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조각공원 그죠? 거기 네.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모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뮤지엄만 있는 게 아니고 스태프들, 큐레이터들, 그다음에 디렉터들, 그다음에 뮤지엄의 스태프들이 쓰는 그런 건물도 옆에 있고 그 부속 건물들이 몇 군데가 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컴플렉스가 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고 그 뮤지엄 실제로 익시비션하고 하는 뮤지엄은 우리가 아는 그 조각공원 그래서 53가에서 들어가거나 54가에서 들어가는 그거를 우리가 모마라고 딱 얘기를 하면 거기만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4개의 건물 정도가 다 모마 거예요. 그 모마를 얘기할 때 그렇게 드는 인상이 당연하지. 왜냐면은 주변에는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이 입구는 되게 낮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낮게 돼 있는데 사실 들어가면은 뮤지엄은 그 옆에 있는 고층 건물을 이용해서 뮤지엄들이 있는 거거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뮤지엄 모마를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거기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모마의 건물이라는 거. 그죠. 그 맞은편에 있는 모마 샵 있는 샵도 것도 있고, 그것도 모마 뮤지엄, 건물일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거기만 그냥 렌트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이. 네. 그게 아마 공사가 다 끝나면은 아마 그 뮤지엄 샵도 그쪽으로 이사 가지 않을까 싶어. 나 모마 뮤지엄 샵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사고 싶었던 그 모마에서 파는 목걸이를 네. 알레스 거를 하나 구입하면서 우리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그걸 사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엄마가 받아서 보더니 이거 하다가 목 찔려 죽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 모마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네, 학교 때는 모마가 언제가 프리였더라? 금요일인가? 금요일 저녁. 네, 금요일 오후에 프리여서 저녁에 프리예요. 또 아직도 프리예요. 아, 그때.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도 탈겟이 스폰서 해주나요? 그 스폰서는 계속 맞다. 바뀌는 것 같고 응. 금요일은 아직도 저녁 때는 프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몇 번 가긴 했었어요. 왜냐면 항상 어사이먼트가 있었거든요. 모마 가서 네네. 뭘 써와라 막 이런 네. 아트 클래스에서. 근데 이제 회사 다니니까 음. 구태여 찾아갈 일 없고. 그죠.
구태여 찾아갈 필요가 있는 뮤지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막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잘. 사실은 뭐 다운타운에 있으면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지하철을 타고 한참 또 걸어야 되고 막 그런 게 그죠. 있으니까. 네. 근데 약간 그냥 모마를 얘기하기 전에 예전 얘기를 잠깐 해보면 내가 원래랑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유학을 간다고 그러고서는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막 그럴 때 막 당신 기억나요? 종로바닥에서 퐁퐁 울고 막 그랬던 거? 내가? 그 종로바닥에서 언니가 울었어요? 네,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서로에 대한 뭐 되게 어린 나이였었고 사실은 결혼을 얘기하기에는 모든 게 좀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고 결혼을 하자는 얘기가 쉽게 나오지도 않는 거였고 그러니까는 내가 미국에 가면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미국에 오게 되는 상태였었거든. 그래서 막 서로 되게 슬펐지. 롱 디스턴스 릴레이션십은 어느 정도 각오는 했으나 그 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뭐 당신 기억나? 내가 뉴욕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다고 했다고. 센트럴파크에 가서 핫도그 사 먹고 싶다며. 핫도그 사 먹고 싶다고 막 그랬었지. 너 핫도그 사 먹고 싶다고? 언니 복장 터져 죽겠는데. 장난 아니야? 근데 내가 미국에 바로 와가지고 바로 유학 생활을 한 건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랭귀지를 다녔었지. 랭귀지를 다녔는데 그때 내가 랭귀지를 나온 게 나도 어떻게 보면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랭귀지 스쿨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오려면은 여행을 오더라도 여행 비자를 받아야 됐고, 그죠? 뭐든지 다 비자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뭘 믿을 게 있다고 나한테 비자를 줘? 그렇잖아. 왜냐하면 통장에 잔고가 빵빵했으니까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런 거 다 가라였지 사실은. 다 가라였던 거고. 뭐 그래가지고 뭐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은 I-20라는 걸 받잖아요. 그쵸. I-20를 랭귀지 스쿨에서 받은 상태에서 그걸로 대사관에 인터뷰를 갔어. 학생 비자를 받겠다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네. 그래서 받았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랭귀지 스쿨로 처음에 왔었던 거고. 근데 그 랭귀지 스쿨이 되게 비싼 랭귀지 스쿨이었어. 네. FDR. 네. FDR이 아니고 FDU. I'm sorry. 뉴저지 여기도 되게 FDU. 가까워요. 진짜 근데 펠리 디킨슨 그 유니버시티. 여기 근처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있는 영어 랭귀지 스쿨을 갔었거든. 처음에 거기서 I-20을 받았는데 있어 보니까 너무 비싸고 내가 뉴저지 저기 중부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때 여기까지 오려면 운전을 하고 1시간을 와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이게 뭐지 이거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 더 많고 뭐 미국 사람이랑 영어할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거기서 유후 만난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유를 만난 거지. 바로 거기서. 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싼 데로 옮겼어요. 네. 싼 랭귀지 스쿨로 옮기면서 싼 데니까는 쉽게 말해서 그냥 가라로 I-20만 내주는 그런 랭귀지 스쿨이었던 거야. 좀 널널하잖아. 출석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그만 설계 사무실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항상 내 생활의 기반은 뉴저지였던 것 같아,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와서 익숙치도 않고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 오면은 뉴욕이라는 곳을 되게 쉽게 갈 수 있고 자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서 센트럴 파크에 가가지고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핫도그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참 걸려서 나갔다니까 정말로. 그러고 있다가 내가 정말로 작정을 하고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찍어서 간 곳이 모마였어요. 처음으로. 뉴욕에 있는 왜 뮤지엄들 뉴욕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아트 뮤지엄들이잖아. 많잖아. 위트니 뮤지엄, 모마,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많죠. 근데 내가 모마를 정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컬렉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거는 고흐의 그림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모마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마를 왔던 거거든. 지금 뭐 모마를 가고 싶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이유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 반 고흐의 스타리 나이트를 보고 싶은 이유가? 글쎄,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뉴욕을 오신다, 그래서 뮤지엄 투어를 하고 싶다. 근데 모마를 선정하시는 이유가 고흐의 그림을 보고 싶어서 고흐의 그림을 실물로 꼭 봐야겠어서 뭐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고흐의 그림이 너무 실물로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뭐 많잖아요. 다른 뮤지엄들 많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모마를 골랐거든. 네. 컬렉션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모던 아트가 더 유명하다기보다는 네. 잭슨 폴록이나 네, 그런 것도 앤디 워홀도 있고 잭슨 폴록도 있고 그리고 뭐 모네도 마네, 있고 샤갈,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클림트 다 네, 있죠. 다 있는데 네. 나는 이 고흐 그림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뮤지엄들은 일단 내 취향에 잘 안 맞았었어. 네. 일단은 메트로폴리탄은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컬렉션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잖아요. 시대적으로. 네. 네. 뭐 그런 약간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나한테는 너무 크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제꼈어. 나중에 가도 된다. 네. 그리고 구겐하임이나 위트니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압도를 해요. 컬렉션을. 그죠, 맞아요. 거기는 건물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건축의 디자인 자체가 이 컬렉션을 압도하기 때문에 거기는 심지어는 컬렉션 다 비우고 공간만 전시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도 이거는 뭐 그래 언젠간 오겠지. 그것도 제꼈어. 그러니까 남은 거는 결국에는 모마였던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모마의 그 걔네들 그 퍼머넌트 컬렉션 중에 고흐의 그림이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갔죠. 가서 봤는데 나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정말로. 아직도 생생해요. 그 고흐의 그 스테리 나잇을 본 그게 아직도 생생해. 너무너무 생생해. 정말로. 근데 그때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장소랑 좀 다른 장소였었어. 그게 왜냐면은 그때가 모마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무슨 공사요? 그 익스펜션 공사를 할 때였었어요. 그때가. 네. 지금의 그 건물 있잖아. 네. 그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지금의 로케이션이 아니고 약간 그 공사를 한꺼번에 다 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섹션별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전시를 할 때 내가 갔었거든.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하고 그 유니폼 정장 같은 거 입은 사람 흑인 아저씨가 이렇게 딱 가까이 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거 하는 거 있고 지금은 스테리 나잇 있는 그 층에 가면 창문도 있고 막 윈도우도 있고 막 있는데 그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정말 그냥 하얀 벽에 그냥 가운데 이렇게 벽이 딱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스테리 나잇이 딱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인상이 너무 정말 찌릿찌릿했거든 나는. 그래서 정말 오기를 잘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가 이제 모마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고 공사 중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을 볼 기회는 없었지. 근데 그때 그나마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조각공원, 스컬프처, 가든 그게 있는 거? 그거는 처음에 지어졌을 때부터 계속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네. 그런 나의 첫 경험의 장소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모마 얘기를 첫 경험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금 모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어요. 좀 더 깊이 모마에 대해서 들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모마가 락커펠러 가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뮤지엄이에요 또. 네, 그 링컨처럼 뭐 링컨 센터처럼 그 락커펠러 가문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마도 이 모마의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냐면은 그 락커펠러 가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도 멤버십을 갖고 있잖아 모마는. 매년 리뉴 하시는 거예요? 매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건너뛰었다가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다른 뮤지엄은 멤버십이 없어도 모마는 항상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게끔 멤버십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 멤버십 있어요. 항상. 어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진짜? 네. 메트로폴리탄? 네, 항상 있어요. 우리 쉐어해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락커펠러와 뗄 수 없는 연관을 갖고 있는 곳이 또 모마이기도 한데 이거 어떤 락커펠러 가문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락커펠러 가문을 시작한 분이 계세요. 존 락커펠러라는 분. 네. 근데 이분이 그 오일 컴퍼니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 오일 컴퍼니 그 처음에 그 했던 분이 그 오일 컴퍼니를 시작했던 분이 존 락커펠러 시니어. 네. 그리고 그 분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존 락커펠러 주니어. 네. 주니어와 결혼을 한 에비게일 락커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에비게일 락커펠러 이분께서 이거를 모마를 시작을 하신 거야. 와이프가. 근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그때 당시에는 고등교육이라는 게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립학교를 가가지고 여러 문화를 이런 학문들을 접해요. 뭐 독일어도 배우고 저기 고대 서양사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학교에서 하는데 졸업을 하면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은 독일로 가게 돼요. 예. 독일로 그 유럽으로 가면서 간 목적이 뭐였냐면은 댄스를 배웠잖아.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댄스를 하러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잖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순회 공연, 쉽게 말해서 순회 공연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유럽의 현대 미술들을 접하게 되는 거야. 그러고서는 미국에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존 락커펠러 주니어, 이 처음에 락커펠러 가문을 시작한 사람의 큰아들, 아들과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에서 본 현대 미술의 이 임프레션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거를 미국에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 전시회를 기획을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뜻이 맞는 아줌마들끼리, 돈 많은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이 상설 전시를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57가구 피프트 애비뉴에 있는 코너에 있는 건물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건물을 렌트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렌트를 10년 렌트를 받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마가 시작이 됐거든. 그게 1928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1938년까지 거기에서 전시를 하다가 1939년에 지금의 위치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 이때 당시에 이제 외동 아들이었잖아요. 존 락커펠러 주니어가. 그랬어요? 외동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유산을 엄청나게 받았지. 그리고 비즈니스도 계속 하고. 근데 와이프가 이걸 하는데 돈 될 생각이 없는 거야. 네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나 반대는 안 하겠다. 그 대신 펀드레이즈 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서 그림 사오는 거, 섭외하는 거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아 정말 서포트 안 해줬어요? 서포트를 안 해줬어요. 헐. 안 하고선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래? 내가 그럼 까있고 혼자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펀드레이즈도 하고 해가지고 그림들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모마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나이스. 멋있다. 지금 현재 모마가 있는 땅이 누구의 땅이었는 줄 알아요? 남편의 땅이었어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산 거예요? 산 게 아니고 이게 10년 동안 거기서 했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봐라. 나는 관심을 안 뒀는데 열심히 하네? 근데 사람들이 막 돈을 주고 와가지고 그림을 보겠다고 그러네? 이거 투자를 해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도네이션의 명목으로 지금의 땅을 와이프한테 줘요. 자기네는 텍스 이득을 보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남편이 도네이션 한 땅에다가 지금의 모마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옆에 건물들 사들이고 뭐 이러면서 점점 오거니제이션이 커지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지금 모마가 있는 그 오리지널 땅에다가 그걸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나이도 점점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아들들한테 그 체어 자리를 물려줘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이 모마의 부흥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거든.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그 엄마한테 그 모마를 물려받고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은 필립 존슨을 하이어를 해요. 네. 그 건축가 필립 존슨. 여기저기 다 나오는 필립 존슨. 사교계의 대마왕. 필립 존슨을 하이어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를 기리는 기념 조각공원을 나한테 디자인을 해다오.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조각공원이 에비게일 스컬프처 가든이에요. 지금에 있는. 그래서 건물이 막 레노베이션 하고 막 때려 부수고 뭐 짓고 해도 그거는 지금까지도 원형 그대로 킵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오리지널. 그래서 그거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들어간 게 1939년에 그 자리에 이사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사를 들어갈 때 뭐 그 건축가가 있어요. 그 오리지널 건물을 디자인한 양반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의 스타일이 뭐였냐면은 인터내셔널 스타일. 그때는 뭐였냐면은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빠른 복구를 위해서 어떤 디자인도 규격을 갖고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고 찍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디자인을 좀 잘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자. 사용자 위주의. 네. 그래서 시작됐던 게 독일에서의 바우하우스 운동이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전쟁이 되면서 독일이 망하면서 바우하우스에 있었던 건축가들 디자인들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들로 다 망명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왔던 사람이 발터 그루피우스, 미스 반데로헤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처음에 건물을 지어요.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게 그 바우하우스 독일에 있는 건물 알아요? 알아요. 딱 그렇게 생긴 게 그 전형적인 인터내셔널 스타일이에요. 그냥 기둥 있을 때 기둥 있고 나머지는 다 격자의 윈도우로 딱딱딱 깔끔하게. 되게 심플하고. 네, 심플하게. 그거거든. 굉장히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는. 그렇게 지었던 건물이거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트렌디한 거였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글로 이사를 들어가게 돼요. 39년에. 형님 30년에 들어갔는데 왜 웃어?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가 너무 그렇게 남았네. 전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코는 그만 먹고. 언니 코 먹고. 그러게. 앞에 잠깐 필립 존슨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이 모마와의 그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건축 디자인 분야의 큐레이터로 필립 존슨 그 양반께서 계속 활동을 하시거든. 그러다가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네. 큰 사고를 하나 치십니다. 뭐죠? 현대 건축사의 길이 남을 전시회를 기획을 하세요. 사고면 좋은 사고예요? 좋은 사고를 치신 거죠. 필립 존슨께서. 네. 그러면서 이 전시회를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전시회 특별전을 한 거예요.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말도 어려워 너무. 그러면서 그 해체주의 건축을 전시 기획을 해가지고 그게 완전 엄청난 주목을 받게 돼요. 왜냐? 여기에 초대됐던 건축가들이 지금 이름 대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피터 아이젠만, 램크라스. 램크라스는 알죠 이제. 자하 디드. 그렇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 몇 년 됐죠. 4년? 벌써. 그다음에 버나드 추미. 버나드 추미는 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버나드 추미하고 유일하게 회사의 자격으로 출품한 쿱 힘멜블라우라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그리고 또 다니엘 리베스킨트 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모마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이전에 명성들을 쌓고 있었지. 근데 이 해체주의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필립 존슨이 계획한 이 전시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전시회를 기획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해체 건축까지 이거의 어떤 그 길을 마련해주는 이 굉장히 특별한 전시회가 됐던 거지, 이게. 근데 이 해체 건축이라는 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해체 건축. 해체 건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뭘 해체를 막 해. 아니요. 네. 해부를 하고 막 해체를 하고 막 뭔가 막 창문이 이상한 데 달리고 벽이 이상하게 세워져 있고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저는 해체 건축하면은 그 프랑크 게리부터 생각나요. 네, 사실은 이 초대된 건축가들 중에 프랭크 게리도 있었어요. 진짜로? 피터 아이젠만, 프랭크 게리, 램크라스, 자하 디드, 쿱 힘멜블라우, 버나드 추미 이런 사람들이. 이 해체 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고 굉장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건축이에요, 사실은. 네. 모더니즘이 시작을 하면서 모더니즘은 굉장히 강력한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거든. 네.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것이 모더니즘인데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이 생명이 굉장히 길었지. 그러고 있다가 이게 좀 이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그냥 형태적으로 그냥 굳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한 게 포스트 모던이란 말이지. 네. 그래서 뭐 옛날에 클래식한 것들의 랭귀지를 갖고 와가지고 막 아치 같은 거 만들고 현대 건물인데 그리스에 있는 그런 기둥 양식 그런 거에 데코레이션 막 갖다 오나멘트 같은 거 때려놓고. 포스트 모더니즘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별로야. 그러니까는 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건축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이 생명이 오래가지 못했어. 네. 어색하거든. 그게 단순히 그냥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지, 네. 모더니즘의 생명이 길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니체라는 철학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이 건축에만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잖아. 회화, 조각, 음악, 전부 모든 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네. 근데 포스트 모던은 건축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끝났어. 네. 왜냐면은 그 포스트 모던 건축 자체가 철학적인 백업이 없었거든. 이 해체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조들 중에 모더니즘 이후에 그나마 강력한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철학적 배경이 뭔가요? 혹시 그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 알아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 몰라요? 자크 데리다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철학의 기본은 예전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의 모드, 생각의 방법,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전부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굳어진 생각의 사고가 있잖아. 이거는 이러함으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를 역으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나? 이거 꼭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격가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사람의 사고로 이성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해체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예전에 있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해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체 철학이고 그거를 해체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게 해체 건축이에요. 해체주의. 이러면서 잠깐 러시아에서 반짝했던 게 뭐였는 줄 알아요? 러시아 구성주의. 칸딘스키. 네. 알죠? 네. 네. 철저하게 그러니까 회화를 생각해 보면 모더니즘의 회화는 피카소, 뒤샹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클래식한 사물을 정말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묘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던 회화에서 그거를 깨부수는 회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피카소, 뒤샹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네. 그렇게 되면은 막 눈하고 코하고 귀하고 이게 한 면에 다 있고 큐비즘이라고 하는 거. 큐비즘이요. 네, 큐비즘이라고 하는 거. 그죠? 입체파. 이게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그 예전에 전통적이었던 거 그거를 깨부수기 시작하면서 모더니즘으로 넘어온 거거든. 근데 여기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바로 해체였던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앱스트랙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회화에서는 러시아 구성주의, 칸딘스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이러면서 건축으로 옮겨간 게 해체 건축인 거고. 가만히 있어봐. 야블론스키도 그러면은 야블론스키는 누구예요? 야블론스키? 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러시아 구성주의 하면은 칸딘스키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앱스트랙하고 프로포션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딱 그림을 보면은 어떤 사물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림이 안정적이고 이해가 가는 거야. 프로포션이 맞으니까. 편안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이제 클래식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왔다가 바로 이제 해체로 가는 단계에 있었던 게 러시아 구성주의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왜 언니 말아 야블론스키 야블론스키 왜? 몰라 뭔가 웃겨요 그 말. 야블론스키는 누구야? 음악하는 사람이야? 화가야. 그래? 내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인데. 스키 하면은 뭐 다 뭐 나오나 보지 뭐. 야블론스키 모른단 말이야? 몰라. 넘어가. 모르니까. 근데 러시아 야블론스키? 야브리스키 아니야? 야브리 까는 스키? 그놈의 스키 야브리 까는 스키? 야브리스키? 야블론스키 그런 거 같은데? 괜히 그냥 있어 보이게 발음한 거 아니야? 야브리스키를? 뭔가 그래서 웃겼다. 야블론스키가. 야브리스키 그거 맞네. 살짝 욕 같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 진짜 씨. 이거 왜 욕 같지 뭐. 어쨌든 그 러시아 구성주의 칸딘스키 기억하세요? 네. 그랬는데 이 러시아 구성주의가 오래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왜죠? 사회주의였잖아. 아, 그쵸. 소비에트 유니언이었던. 근데 그래서 그 러시아 구성주의를 하던 이 사람들이 유럽이나 북미로 망명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그런 사조들이 많이 퍼지면서 프랑스로 넘어가서 이 철학자를 만나서 해체 철학으로 발전이 된 것이고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그 해체 철학을 바탕으로 해체 건축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건축의 형태로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특징적인 것만 보면은 건물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여. 그리고 이 절대 대칭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비대칭. 네. 그게 이제 해체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 뭐 야블로스키 찾았어? 알았어. 아까 맞네요. 막 벽이 좀 이상하고. 아, 그래? 창문이 야브리스키? 좀 야브리스키. 창문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뭐 프랭크 게리가 왜 해체 건축 전시회를 하면서 초대됐는지 감이 오죠. 그죠. 그런 성향이 자하디드 같은 경우도 그쵸, 그렇고. 자하디드는 확실히 그렇고. 알겠어요. 근데 버나드 추미 같은 사람은 그 컬럼비아에서 그 건축학교 학장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저 사람의 그 이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해체 이론, 건축이 모든 거를
예전에 했던 걸 모두 버리고 순수한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었던 거야. 네. 그러면서 그 이론을 가지고 한 그 파리의 그 퍼블릭 공원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로 굉장히 그 유명해졌지. 근데 불행히도 저 양반은 그게 가장 대표작이고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티칭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셨던 분이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그룹이 쿠 힌멜블라우라는 이 그룹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거를 시작했던 양반이 볼프 울프라고, 영어로는 네. 울프, 볼프. 독일어는 볼프 프릭스라는 양반이 계시는데, 네. 이 양반이 비엔나 공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뭐 AA 스쿨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사이악 남가주 주립대라고 보통 그러잖아. 서던 캘리포니아 거기에서도 건축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뭐 유럽의 학풍, 그다음에 미국의 학풍 이런 것들을 두루 경험을 하시고 다시 비엔나로 돌아가서 쿠핀멜블라우라는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양반의 대표작이 뭐냐면은 BMW의 벨트. 그 헤드쿼터 이렇게 동그란 거 3개 있는 그 옆에 딜리버리 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BMW 유럽에서 살 수가 있잖아. 나 거기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유럽에서 직접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델들이 미국에서 만드는 모델들이 있잖아. 그런 모델들도 똑같은 모델인데 거기서 사면은 독일에서 만든 모델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거든. 거기서 열심히 아우토반 같은데 막 달리고 중고차로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자동차를 타면은 딱 자동차가 슉 오고 계단에서 내려오면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쭉 내려오고 정말? 그래서 막 키를 딱 주면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타고. 나오기 전에 네. 그 아너리 랩인가? 그래가지고 건물 안을 그 네.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윗 레벨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밑으로 이렇게 스트릿으로 나오는 그런 그 랩이 있어요. 어머. 그런 거를 디자인한 하여간 우와. 그 건물이 BMW 벨트라는 건물인데 영어로 하면 BMW 월드. 네. BMW 월드.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을 디자인한 그룹이 쿠핀멜블라우라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형이 없어. 뭐든지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이고 그러네요. 다이나믹해 보이고 네. 뭔가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니까 대표작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BMW 벨트 월드 그거를 예로 든 거고. 네, 옥수수를 한 3개를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죠. 옥수수? 그거는 옆에 있는 헤드쿼터고. 그거는 그들이 한 게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 BMW 헤드쿼터고. 그 옆에 새로 동그란 거. 동그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똥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지. 그러면은 오리지널은 그들이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이씨. 누가 해도 좋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이제 갈래요. 내 이름 이렇게 부름 받고 박수 받으면서 난 박수 키 치러 받고. 갈래. 난 운전을 못하니까.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그 모마에 낸 작품들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의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그때는 좀 더 익스트림했어요. 굉장히 다니엘 리베스킨트가요? 그때 모마에 출품을 했을 때는 더 익스트림했었거든. 그래서 뭔가 그 초기에 그 사람의 어떤 와일드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여기에 초대받았고 출품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현대건축에서 이름을 빼면은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게요. 그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기획 전시를 했다? 필립 존슨 이 양반이 굉장한 그 신미안을 갖고 계셨던 거야. 엄청난 거지. 그래서 그 모마에서 했던 그 전시, 그게 그 건축사에서 항상 언급이 되는 전시예요. 그게 1988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사실은 건물 디자인을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이게 그 1988년에 전시를 했던 이 작품들을 작품집으로 만든 거를 모마에서 출품을 했어요. 출판을. 네네. 그래서 지금도 모마 그 디자인샵에 가면 살 수가 있거든. 좀 비싸지. 그렇군요. 좀 비싼데 뭐 관심 있으시면은 국공립 도서관에 가시면 건축 섹션에 아마 잘 찾아보시면은 이 책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들을 해체하는 건축이라고 했고, 해체 건축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면은 그런 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모마 디자인샵에서 직구를 하셔도 되고.
거기 도서관 아직도 있나요? 뭐막 2층에? 아, 있죠. 있지. 거기 가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멤버십이 있다는 거. 깨알잖아. 그래서 그 88년에 그런 굵직한 전시회가 있었고 그 레노베이션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공사 중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게 2001년 후반이었나 2002년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전시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모마에서 느끼고 국제 공모전을 열어요. 전시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출품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마인데 뉴욕에 있는 모마인데 막 다 너도 나도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네. 출품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이 파이널 리스트로 올라가게 돼요. 그 3명이 누구냐면은 버나드 추미, 그다음에 램 크라스. 또 그리고 되게 생뚱맞는데 일본 건축가가 그 3명 중에 1명으로 올라가요. 그분의 성함이 요시오 타니구치. 지금의 건물이 타니구치 그 양반의 건물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익숙한 뭐마 그 건물이요? 네, 그 건물이. 그러니까는 일본 건축의 미니멀리즘, 심플한 선과 미니멀리즘, 그리고 이 기둥으로 건물이 서 있을 수 있을까 막 아슬아슬한 건물. 그런 것들이 이 타니구치 양반이 디자인한 건물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되게 심플한 박스. 근데 굉장히 큰 박스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핀 같은 기둥으로 건물을 받치고 있는 뭐 그런 건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스컬프처 가든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 전시동을 보면은 그게 읽혀요. 이렇게 큰 박스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보이는. 네,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타니구치 이 양반의 그 건축 랭귀지거든. 약간 반전인 것 같아. 내내 해체주의 얘기를 하다가 반전이죠. 갑자기 미니멀리즘에 그래서 타니구치. 한간에는 그 양반이 당선이 되고선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파이널리스트를 보면은 램 쿠라스나 버나드 추미 같은 사람은 예전부터 그 1988년에 그 필립 존슨이 했던 전시 기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네. 모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내놨는데 당선작을 보니까는 생뚱맞는 일본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 파이널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막 한간에는 말이 많았지. 지금의 이렇게 지은 건물의 디자인이 모마가 갖고 있는 퍼머넌트 컬렉션을 하우징할 정도의 퀄리티의 디자인이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크리틱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었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 타니구치? 자꾸 다마고치가 나와. 똥 쌌니? 다마고치 똥 땄죠? 똥 치워줘야지 그럼. 밥은 제때 줬어? 타니구치의 그 건물을, 그러니까 디자인을 선택을 했을 것 같은 게, 뭐, 베르나드 그 추미나 램크라스의 건물들은 과연 실용면에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 공간, 그러니까 뮤지엄 하면 그 공간이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전시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정말 프랙티컬한 그 공간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벌써 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건물을 그 디자인해서 내놨을 때 어떨 때는 상당히 근사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까지는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쎄인데 뭐 이런 거. 그죠. 뭐 있는데 약간 근사한데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 눈이나 비나 이럴 때 약간 샌달지 아니면 무슨 어떤 짜투리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온달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뮤지엄의 건물로 사용했을 때는 과연 그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언뜻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추미나 쿠라스의 디자인이 어떤 그 모마의 당선작이 됐다면 충분히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 왜냐면은 이 컨셉추얼한 디자인 컴페티션이었었고, 네. 지금 현재 서 있는 모마, 그리고 앞으로 나갈 모마에 대해서 어떤 건축적인 화두를 던지는 게 컴페티션의 목적이었는데, 일본 양반이 하신 건물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어프로치를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모마에서의 그 익스펜션의 목적은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거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 더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타니구치 이 양반의 그 건물이 결국에는 파이널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춤이나 쿠라스의 건물이 됐더라면 또 다른 화두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 않았을까. 역시 춤이다. 역시 쿠라스구나. 이런 얘기를 모마를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쉽군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가서 보잖아요. 오케이. 일본 특유의 미니멀리즘 이해 가. 그리고 큼직큼직한 윈도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가볍게 해내는 거 이거 다 이해가 가겠어. 하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고흐의 스트레이 나잇을 보관할 만한 전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진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모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전 세계 어디서나 잘 디자인된 뮤지엄을 간다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지. 아 그렇기는 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크리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모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시 공간을 일단 확보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것도 무시 못하는 요구 조건 중에 하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도 한참 익스펜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장노벨이 디자인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라이즈가. 그리고 2011년인가 2012년인가에 대학원 다닐 때가 아니구나. 대학원 졸업하고 2011년에 그 모마 있는 끝에 보면은 코너 가기 전에 시커멓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었어. 앞에 이렇게 시커먼 철갑을 두른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패나 갑옷을 이렇게 접어놓은 것 같은 인면을 가진 건물이 있었거든. 네. 그 건물이 뭐냐면은 영어로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마에서 사들였어. 왜냐면은 그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이 그 옆에 있는 뮤지엄 때문에 손님이 많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엔 모마한테 팔아버리게 되거든. 근데 모마가 한 결정이 뭐였냐면은 그 잘 디자인된 건물을 때려 부셨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도 찾아봐요.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 찾아보면은 건물이 정말로 지금의 모마보다도 헐나. 정말로 그 공간 구성도 그렇고 훨씬 규모는 작아요. 훨씬 규모는 작은데 그 공간 구성이나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건물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구조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리고 이 건물을 공기순환이나 플러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었거든. 이 건물 금방 찾아보니까 약간 피카소 그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약간 이렇게 뭔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 왜 피카소 그림 중에 그 거리의 악사 그런 그림 알죠? 약간 그런 느낌 좀 드는데요. 처음에 모마에서 그거를 인수한 다음에 때려 부시겠다. 우리 더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엄청 거기다 반발을 했어. 그 좋은 건물을 왜 때려 부시냐. 그렇게 잘 디자인된 건물을. 그래도 모마가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모마가 그런 되게 바보 같은 결정들을 한두 번씩 하더라고. 그런 결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좀 아깝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최근은 아니지만 2011년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장노벨께 내년에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덩치는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192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8년까지 거기에 코너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서양의 어떤 그 현대 미술을 소개해주고자 했던 어떤 굉장히 아트에 열정이 많았던 이 부인께서 하셨던 그 모마라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가 지금은 너무 상업적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요? 덩치를 계속 키우고 그 뉴욕에서 이 관광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관광 수입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뮤지엄 수입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1년 회비 내고 이렇게 오면은 시간 날 때마다 가면 되잖아. 네. 근데 관광객 입장에서 왔을 때는 1년 회비 끊기는 뭐하고
비싸더라도 여기는 가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하거든, 걔네들이.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게 책정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25불씩 내고 뮤지엄을 가야 돼. 그리고 스페셜 엑스비션 하면 더 돈을 더 내야 돼야 돼야 되고. 6층 거. 그러니까는 그게 엄청난 수입이라고 사실은. 그죠. 뮤지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 뉴욕시티 입장에서도 그게 거기에서 이제 텍스 뭐 이런 게 다 들어오잖아, 그들로. 네. 관광 수입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뉴욕에 있는 뮤지엄들 중에 모마만큼의 그런 퀄리티 있는 컬렉션을 갖고 있는 뮤지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쉽진 않죠. 없어요. 지금 무슨 뭐 영 뮤지엄, 뉴 뮤지엄 뭐 그런 거 막 다운타운에도 있고 위트니도 또 새로운 데로 이사 가고 막 그랬지만 위트니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는 이유가 건물 때문에 주목받는 거야. 그죠. 렌조 피아노가 했대. 네. 거기에 가면은 뉴욕에서 제일 큰 전시 공간이 있대. 그리고 거기에 서서 이렇게 한쪽을 보면 허드슨 강이 쫙 보여. 컬렉션을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 건물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마는 아직도 컬렉션을 보러 간다고. 그죠. 네. 그 퀄리티가 있어요. 뮤지엄으로서의 퀄리티가 아직도 있는데. 그게 모마는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말해서 예술을 산다는 느낌을 줘요. 그게 거기에서 뭐를 사면 예술을 산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산다 해도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돈을 약간 더 낸다 해도 이게 뭔가 예술적인 걸 내가 나의 소유로 만든다.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그래도 1년에 뭐 우리야 뭐 두세 번만 가도 그 멤버십 되지만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이미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모마가. 상업적이 된다는 거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치. 뮤지엄이 일단은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그쵸. 그게 또 유지가 되는 것이고 명성이 또 거기에 걸맞는 것들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네. 근데 그게 자꾸 건물 때려부시고 막 고층 하이라이즈 옆에다 올리고 자꾸 덩치만 키우는 것 같으니까 그게 덩치 키우고 뭔가 많이 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뭐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그렇게 이 어떤 이 자본주의 시장에 돌아가는 그 생리에 맞춰서 뮤지엄도 그렇게 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했던 공사를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하고 있을 때 그 전시되는 공간이 모자르니까 거기에는 전시 작품들을 갖다가 퀸즈로 옮겼어요. 네. 그러면서 생긴 게 모마 피어 1이야. 네. 그게 상설 전시였었는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하는 이벤트는 젊은 디자이너들 계속 불러가지고 상설 전시도 하고 무슨 뭐 인스톨레이션도 하고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를 원래 있던 그 모마 그 자리에서는 why not?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장소. 여기 괜찮은 컬렉션이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꾸준히 보러 온다. 돈을 내고 보러 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상술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처음에 했던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지금의 모마가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거에 약간 나는 좀 반댈세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이 모마가 한 해 운영되는데 버짓이 뭐 500 빌리언인가 뭐 그렇대요. 대박. 엄청나요. 그러니까는 전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돈이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그룹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저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해서 뭔가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스케일이 있는 그룹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약간 조금 안주하는 게 아닌가. 상업적으로 그냥 스테이블하게 가자. 안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뉴욕에 처음에 와서 작정을 하고 했던 내 첫 경험이 나는 아직도 그날 막 공사 중인 막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가지고 거의 상설처럼 만들어 놓은 전시실에서 본
그 고흐의 그 작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임프레션 그리고 그런 인상을 앞으로도 수많은 후배들 건축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예술을 하는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랑 갔어? 혼자 갔지. 나는 진짜 혼자 갔어. 그랬어요? 저는 모마가 좋은 이유가 너무 작품을 보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뭐 그 구겐하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네, 일단 들어가서 맨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거는 내려오는 방식이고, 네, 그냥 이렇게 내려. 모마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본대잖아. 네, 그냥 그렇게 보니까 따로 머리를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층씩 훑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또 어디지 여기 어디지. 근데 메트로폴리탄에 가면 여긴 너무 커버리니까 일단 맞아. 엑시 찾기도 너무 힘들고 하루에 다 보기도 힘들어. 다 보기도 물론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루에 다 보는 거는. 뭐 하루에 못 보죠. 하루에 다 못 보고 그래서 모마나 구겐하임 갔을 때 특히 모마 갔을 때 훨씬 더 작품에 몰두하기에는 모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그냥 어떤 그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것처럼 컬렉션도 좋지만 덩치까지 어마어마한 뮤지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현대미술에 대한 사랑으로 여태껏 살아남은 뮤지엄이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나의 첫사랑을 잊고 싶지 않아서. 첫사랑. 그래요. 첫사랑인 그렇지. 뉴욕에서의 첫사랑이지. 내 건축의 첫사랑이었지. 모마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가봅시다. 예, 그럽시다. 네. 그거를 또 만나러 가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가고 싶네요. 네. 오랜만에. 내가 이 그 좌골신경통 네. 와가지고 거의 쓰러질 뻔했던 날이 57가에서 미팅을 하고 회사 들어가기 전에 모마를 가야지. 걸으면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 내가 미팅했던 데서. 가다가 거의 주저앉았잖아.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그게 느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이끌고 모마를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배낭을 메고 갔잖아. 가방을 체크인을 하라는 거야. 그죠. 보니까 줄이 엄청 긴 거야. 아씨 됐다 아파 죽겠는데 내가 저기 서가지고 가방까지 체크인을 해야겠냐. 그러고선 그냥 왔어요. 아쉽게도. 다시 갔으면 좋겠어. 이제는 다시 가요. 쩔뚝거리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상태가 많이 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독해 모마에 대한 사랑은. 그래요. 또 갔다 와가지고 요즘 상설전 씨는 또 뭘 하는지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럽시다. 네. 예, 이렇게 오늘은 독해 뉴욕 건축 첫 경험 모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마에 대한 기억이나 좋은 점 나쁜 점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공감하고 그러는 부분이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독해였습니다. 저 원래였습니다. 빈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Love.